Good afternoon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모든 참석자분들을 환영합니다. I'll do my teacher pause. 예, 제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침묵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first plenary panel session this afternoon. 오후에 진행되는 기조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센트럴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온 케레나 맨지입니다. 호주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곳의 토지주들을 환영하입니다. 저는 조상님들과 또한 이 장로들을 이제 치하를 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날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상을 보시면은 백지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적어 놓으시면은 앞세유의 직원분들, 스태프분들께서 이를 거둬서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 세션 1의 제목은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다차원적 세계 시민 교육 주요 이슈로 풀어보기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기후 위기와 또한 폭력의 일상화인데요. 이와 관련한 예를 지난 몇 달 동안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을 최근에 방문하였는데요. 많은 산불이 있었습니다. 북반구에는 많은 산불이 있었고요.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줄 수 있는 국민투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병원 폭격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도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는 이 교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돌려야 한다.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연사분들에게 드린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첫 번째 발표는 패트릭 돌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교의 정치학 사회학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유네스코 아동 가족 사회 참여 유닛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연구소를 맡고 계십니다. NGO, 국제기구 그리고 NGO들과 또 협력하는 쪽에 계시며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돌렌 교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셨으며 지난 35년간 학계와 실천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가족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며 또한 청소년 그들의 정신건강,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셨습니다. 저희 리질리언스, 탄력 회복성에 대해서는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논의이지요. 가족의 지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청소년 멘토링 모델,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청소년의 극단화 예방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습니다.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afternoon everybody.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APSEU, to
압세유 측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유네스코 측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한 15분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고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공감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감 교육이 세계 시민 교육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시민 교육의 프레임워크에 들어있지만 또한 이 공감 교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이 공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공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만으로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정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것은 타자의 입장이 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 동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는 역량인데요.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적 속성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과는 좀 더 쉽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와 좀 먼 사람과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지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자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면은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10년간의 함께 일했던 학자분들의 노력인에 대해서 공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크만드 교수 그리고 펜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함께 좌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실키 돌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학생들에 대한 그 공감 교육 도구에 대해서 개발한 것이고요. 특별히 초, 중, 고등학교를 위한 검증된 교과 과정입니다. 공감 교육을 위해서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공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감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인데 공감에 대한 장애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근에 문제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감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아일랜드의 중등교육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교육부의 노력에 따라서 올해 9월부터 이 공감 교육이 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 교과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 학생들은 모두 공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젊은 이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후 변화 그리고 또 폭력 예방에 공감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3가지가 핵심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동물조차도 공감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아이가 넘어지면 이 동물이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 속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배양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신경과학에서 보면은 청소년, 사춘기 때의 뇌가 성장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뇌 발달을 통해서 공감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오는 것을 바로 공감을 느끼고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학생들이 이 공감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지구의 어떤 위치에서 살 때의 기후변화가 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온정을 느끼면서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 예방과도 관련해서 이 공감력이 있을 경우 그리고 공감력이 학교에서 교육에서 그리고 학교 문화에서 그리고 이 학생들 간에 배양시킬 때에 혐오 발언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근거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공감력이라는 것이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감과 세계 시민 교육을 요약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지역사회에서 행동력을 발휘하는 교육이 이 공감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요소들 덕분에 이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 젠더 그리고 삶에서 겪었던 것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역과 같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핵심 이슈 그리고 그 사람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마스턴스의 연구를 보면은 이 공감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5개의 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응성, 반응성, 관계, 그리고 호혜성입니다. 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느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력이 늘어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보다 상황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공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지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유네스코에 있는 브레넨 동료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인적 사회 자본을 보면은 시민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결하는 것이 이 공감 교육의 핵심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비공식적인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연결하게 해주는 것이며 타자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감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공감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쑥달이 되며 또한 소속감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속감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인데요. 공감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다른 아동 청소년과 연결하고 다른 사회와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충과 연결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소속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2가지 결실이 맺어지는데요. 그것은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이해력과 또 사고가 더 독립적이 되면서 또 이 관대함과 온정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이 결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태학적 모델을 이 공감력에도 적용해 보면은 그것은 그 글로벌한 이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공감적 대응이라는 게 가능한데요. 정말 이 케어링 해주는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라고 할 때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소속 멤버들과 연결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7개국에 지금 이주를 해야 됐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폴란드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 갔었는데요. 이 젊은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나왔던 이슈 중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스터디를 진행할 때 이 유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 아니라 연구의 주체로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HSS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행했던 스터디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6개국에서 진행되었던 해당 유네스코 스터디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공감 교육을 그 가치로 하나의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 일상의 어떤 유기적인 요소는 바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데요.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후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기름, 오일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감인데요. 글로벌하게 사회적인 지지가 있을 때에 바로 회복 탄력성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감 교육과 관련된 증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4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타자와의 관계가 생겨나는데요. 타자를 적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도 우리와 관련이 있는 존재로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를 우리와 관련이 있는 자라고 여길 때에 우리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아동들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투입한 노력 대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대해서도 바로 호혜성이 있습니다. 기후정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편견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감과 그리고 타자에 대한 어떤 존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시각이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학술적인 연구들이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공동체에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저희의 대학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라면은요. 저는 좀 더 젊은 층에게 저보다 더 중요한 이 청소년 아동들에게 하는 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킬리언 머피의 이 배우가 오펜하이머 영화로 이제 꼭 그 상을 탔으면 좋겠는데요. 전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기보다는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스틴 채플의 이 벽화를 그린 다음에 난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저도 꼭 받아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연사는 이재영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어로 발표를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영어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신기를 사용하시고 2번 채널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께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공주 공립대학에서 2001년 이래로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021년까지는 국가환경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유네스코 ESD 항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연구 분야를 보면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연구와 또 실천을 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환경교육 표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생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인류로서 글로벌 생태 시민 양성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14년 전에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어쩌면 거기서 회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빌딩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사 중심의 환경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from all over. 안녕하십니까. 이 지구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또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라는 위기 속에서 글로벌 생태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구의 바이오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에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어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 다양성의 손실이라는 것은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작은 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살던 분들은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릴 그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1985. 1985년 제 발표 자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Okay. Okay. 1985. 한 네,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렸네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고 그 전해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가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한나 아렌트가 책에서 썼듯이 그 사건은 인간 조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지구라는 별을 떠나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했고 지구 소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크리티컬 띵킹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가능성의 조건을 생각하는 능력을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마 인간 조건의 가능성, 인간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지구라는 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록스트램이 지구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9가지 요소 중에 이미 6가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살고 있고 또 저희 학교가 있는 공주 지역에 지난 여름철 홍수가 나서 범람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구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단지 제가 살고 있는 공주뿐만 아니라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캐나다, 작년에 파키스탄, 얼마 전에 리비아, 그리고 2019년, 2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이 상처를 입고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UNDP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간 삶의 질 지수 또는 인간 개발 지수가 실질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코비드 19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후에 이 그래프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게 될 것인가, 만약 저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시 초록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문제가 이 세계 시민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진국의 대부분,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생태 발자국, 이콜로지컬 풋프린트가 2, 3을 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태 발자국이 1 이하이지만 대부분 인간 개발 지수가 0.7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음영칠해진 부분, 그러니까 생태 발자국으로는 1보다 적고 인간 개발 지수는 0.7보다 높은 아마 저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 문명 존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저 존에 해당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은 아직은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브스캔에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 1위가 기후변화였고 2위가 생물다양성 감소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코비드-19 문제는 UNEP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과도한 육류 소비, 그리고 동물 밀렵과 밀거래가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환경 또는 생태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6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로 바뀌게 됐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건 가난한 여성들의 일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불평등 문제가 함께 작동했고, 가난한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UN 대학은 매년 지구촌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Interconnected Disaster Risk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 역시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인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그리고 평화의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 또는 기후변화 교육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기후변화가 단지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제국주의의 문제이고 인종차별의 문제이고 가부장제라고 하는 억압의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세계시민교육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룰 것인가, 앞에서 환경 문제가 빈곤 문제나 성평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에 일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자 자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달에 유네스코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했죠. 거기에서는 교육을 사유제도 아니고 국유제를 넘어서 공유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커먼스는 지구이겠죠. 우리가 교육을 커먼스로 다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교육열이 너무 강해서 교육이 사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을 공공재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인류의 지속 불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문명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속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이겠죠. 저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3년 동안 환경교육에 관련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Standard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표준 스탠다드는 탑다운식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표준이 아니라 일종의 카운터 스탠다드 또는 얼터너티브 스탠다드, 대안적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반해서 지속가능한 삶과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레퍼런스로서 이 표준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표준에서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상 또는 인류상이 글로벌 에코 시리즌입니다. 글로벌 에코 시리즈는 지구 생태 시민은 지구 시민 또는 세계 시민이자 생태 시민이자 동시에 민주 시민이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생명과 더불어 그리고 지구와 더불어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 생태 시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서 Transformative Environmental Competency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환경 역량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컨퍼런스에도 변혁적이라는 말이 있고, 2015년에 유엔에서 SDGs 17개 목표를 발표할 때 슬로건 역시 Transforming Our World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밍을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처럼 하던 대로 계속해서는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표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싱킹입니다. 제가 이런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한 1,50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한테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에 가장 가까운 또는 당신의 정체성을 제일 잘 설명하는 걸 2개만 골라보십시오. 그러면서 6개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나는 가족의 일원, 3번째는 나는 마을이나 지역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나는 아시아 사람, 또는 나는 지구인.
그랬을 때 가장 많이 고른 것 두 개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나는 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전형적인 근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이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규정한 시대이고, 국민국가의 탄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시대였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국민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장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구 생태 시민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나는 어떤 마을 사람이라거나 나는 지구인이라는 생각이 나는 고립된 존재로서의 나 또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더 확장되면 지구적 수준의 새로운 헌법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지구인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민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에코 시티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백지에 적어주시면 직원들이 걷어서 대신 질문을 제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eantime, I'm going to take a moderator's privilege. 좌장으로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교육을 하시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가치관을 좀 잘못 건드리거나 정신 건강에 조금 유해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부모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후 교육을 해야 될까요? 기후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이 흘러갈 수 있는 두 개의 골짜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골짜기는 불안감과 우울감, anxiety and depression, 그리고 그게 흘러서 분노감과 죄책감, anger and guilty, 그리고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문제를 해보려고 하나 소용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을 때 느껴지는 무기력감, helplessness,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인간이란 원래 저래, 인간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가기도 하고, 또 더 지나가면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자포자기와 무관심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그 골짜기로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방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까 도란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엠퍼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가, 셀프가 작고 단단하고 개체화된 자아가 아니라 더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고 생태적인 자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게 기후변화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고 세계 시민 교육에서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ere are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전달을 곧 해주실 것 같은데요. 돌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ure it's the same in Ireland.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사들의 번아웃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부들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하지 말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공감 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다. 추가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요소가 있었던 접근 방법인데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증거 기반으로 했습니다. 즉 공감 교육이 핵심적이다라는 것을 교사들에게 증거로서 제시하려고 했는데요. 개인 건강 교육 등을 보면은 중등 교육 교사들이 이 개인 건강보다는 뭐 시민 교육 이런 것보다는 수학 수업 하나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감 교육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됐다라고 느끼는데요. 공감 교육이 제공이 되면은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공감 교육을 믿지 않아도 만약에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공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12회차의 40분 수업을 통해서 이 공감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 과정을 4년에 걸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웰빙에 문제는 없지만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를 증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교사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동과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교육 단체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이 교과 과정을 만들고 또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참여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했는데요. 단순히 교육부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 홍보를 했습니다. 키린 머피 배우도 참여했고 그래서 물론 이 홍보 활동은 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채택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유네스코의 동료분들, 파리와 반투아에 계신 분들 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 시민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계 시민 교육의 하나의 축이고 이게 물론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전체 그림에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체 교육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미래의 그림을 보시면 나는 나다, I am me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커뮤니티에 소속함을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는 나를 미래의 중요한 어떤 정체성의 부분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고립된, 독립된, 개체화된 자아로서의 나는 나가 작아지는 대신에 내가 마을 사람이고 또 지역 사람이고 또 아주 확장했을 때는 지구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적 확장된 자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하나의 그 독립된 그 나가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나라고 하는 관점과 내가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은 적대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를 더 북돋고 풍성하게 만드는
자의식을 그래서 삶을 오히려 더 풍요롭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IMF를 나는 나라는 걸 미래 정체성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before I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d like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돌란 교수님도 이 공감의 역할을 보면은 이제 타자를 여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본인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자기 온정이라고 하는 요소도 보는데요. 이것은 나르시즘과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정인데요. 캐스터 네프께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한 번씩 휴가를 주는, 예를 들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자기 온정, 자기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 공감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감 피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 아동들에게도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큰 부담 속에 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의 휴식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공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학교 가기 전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 이것은 좀 더 비판적, 핵심적인 이해인데요. SDG 보면 1, 3, 그리고 4, 그리고 4.7 양질의 교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between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because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타자가 포함된 어떤 공동체 이슈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술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청년 교육과 청년의 삶에서 기술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사용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특히 그랬죠. 더욱더 고립을 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감 교육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점 얘기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유네스코와 협업했던 이 연구로 인해서 이 주제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거울로처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발견했던 것 중 하나는 그리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맥락이 마련되면 즉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 교육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단순히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기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부족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감 교육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이것은 자기 공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만은 아닙니다. 이 대화에 두 분의 시각을 모두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저는 호주에서 이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호주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 진행을 했을 때에 이런 소셜미디어가 활용이 되었는데요. 기술이 학교에서 또는 외부에서 기후변화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3, 4년 동안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 부모님이 다 일을 해야 되는 아이들 또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이제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데 그 컴퓨터는 굉장히 보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인터넷 보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실제로 주변에 바로 자기 옆에 돌봐줄 수 있는 부모나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지나간 2, 3년 사이에 지금 3, 4학년 아이들 중에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게 빈부격차가 학력격차로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거는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에 있는 학교는 학교도 작고 학생 수도 매우 적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연결을 하면서 유명한 작가를 줌으로 초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하나의 고립된 학교로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 과학기술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오히려 구현해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번의 경험을 좀 더 그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또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원상으로 다시 복귀해버리고 과거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종의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한 15분이면 건물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걔는 못도 하나 제대로 실제 세계에서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를 통한 체험이 아이들 마음 안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사이의 불일치 정도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 문제 역시도 실제 세계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 기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Lee. There's a couple of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돌린 교수님을 위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결합해 보겠습니다. 공감 실천과 공감을 실천으로 녹여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공감 교육의 이론적 틀은 무엇인가요? 페데고지적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교육 실천에 대해서요. 첫 번째 질문은 공감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 속에 공감을 녹여낼 것인가. 이걸 보면은요, 저희가 개발한 모듈은 또 마지막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학대를 보면은 이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반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즉 사회적인 그 책임을 이 온라인상에서 청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요소를 보면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미러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는 것은 더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공감력을 키워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문의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교사들을 위한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감 교육은 비공식 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조직들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는 교사가 자신의 삶, 자기가 자라면서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다른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어떤 걸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낀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이 프로그램에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있는 것입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청년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요. 연구에서 재미있었던 것이 라힝가 이 청년들의 이슈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 영어 수업에서 이 리힝가 청소년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리힝가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열망, 그것은 그들이 바로 교육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리 수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공감 교육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수학 교사들이 이 공감 교육을 수학 수업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충을 느끼는 것이 공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학 교사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을 수학 교육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 괜찮을까요? Yes. Can I add some ideas to the Yes, Professor please Dongwon? do. We have a couple of minutes. Okay, Professor 1 minute. Lee. 30 seconds. Yes. 오케이. 저는 환경교육을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기후변화 심각한 줄 알고 환경문제 심각한 줄 아는데 사람들은 왜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는가? 저는 그 차이가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은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생명에 공감하느냐 못하느냐가 행동과 실천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 마디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중요한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Absolutely. And I think that's 네, 분명한 점인데요. 저희 세션을 정리하기에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단순히 이해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상황을 공감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공감하고 가치를 알 때에만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고요. 두 분의 연사분께서 정말 훌륭하게 저희의 첫 번째 기조 세션을 열어주셨고 저희에게 많은 질문거리,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돌렌 교수님과 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